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나 봅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게 일시적인 세론인지 아니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인지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 같죠? 자, 오늘도 경주마의 기수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매일 언급했던 엔비디아 실적을 저희가 보고 오늘 경주마 이제 들어갑니다. 글쎄요, 좀 허탈하다고 할까요? 맥 빠진다고 할까요? 생각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했던 그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니까 실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 이제 그다음 저희가 사실은 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뭐 혼자서 막말을 했죠. 별의별 핑계를 다 잡는구나. 네. 왜냐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계속 무한정 우상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피크아웃 얘기들도 나올 거고 거품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데 벌써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말이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조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찌됐건 이제 명절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확실시한 뭔가가 이제 보여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고민할 거는 이거죠. 반도체를 앞으로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9월 달 이후에는 어찌됐건 새로운 섹터들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포트를 조정할 건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9월달 중순 이후에 저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차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140달러 잠깐 한번 찍었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바운더리가 120달러에서 130달러 초반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깨진 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고 거품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안 깨졌어요. 마지노선은 지켰군요. 네, 마지노선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이 박스를 형성을 해서 이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다른 데 수급이 약해질 때는 또 한 번 불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조금 사실은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좋아하는 입장에서 펀더멘털 지금 사실 깨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도 조금 약하고 많이 주가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질까를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빠질 게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나타난 반응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고 김동희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AI 곱전론을 논하기에는 저도 아직 이르다고 보고 뭐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 뭐 글로벌 탑10 기업들 중에서 IT를 다루는 업체들 중에서 AI 캐펙스 투자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안 하는 곳이 없는데 그 지출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잖아요. 뭐 과거에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뭐 하더라도 캐펙스 투자 이렇게 지출이 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대입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큰 그림은 똑같지만 단기적인 이 일정이 지나간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블랙엘 4분기부터 생산할 거라고 하고 뭐 3분기에 생산됐다라고 한다고 해도 실적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많이 댄 것 같고 생산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도 또 조금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블랙엘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 반응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느낀 시장이었습니다. 네. 네. 눈높이가 도대체 이사님 얼마나 높았길래 이 정도면 세 자릿수 성장세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A 학점이 아닌가 싶은데 A 플러스가 아니어서 지금 화가 나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서 두 분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좀 경계감이 좀 심한 상황이다. 그거는 지난 뭐
그 한번 블랙 먼데이 있고 난 다음에 수급에서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 뒤에 발생했던 거를 보면 엔화가 지금 강세 기조 유지되고 있고 달러가 지금 약세 흐름을 좀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 정점 논란도 좀 나온 상태에서 그 잭슨 홀 미팅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컨센을 높여왔었어요. 시장이 알아서. 처음 컨센보다 더 높이고 했는데 컨센을 상회했다는데 거기도 또 스트릿 컨센이라고 또 우리 여의도에서 또 수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컨센을 또 가지고 그거보단 못 미쳤다라는 논리로 좀 빠졌는데 결국 저는 만약에 컨센을 그 스트릿 컨센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게 크게 올랐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또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8월 들어와가지고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고 싶지만 조금 더 그래도 실적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엔비디아 실적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네. 매출 300억 달러. 네. 우리 하나로 따지면 40조 원 넘죠, 이제. 네. 40조 원 넘게 분기 실적이에요. 처음 넘었어요. 네. 주주 친화 정책도 나왔어요. 500억 네. 달러 자사주 매입한대요. 주당 0.01달러 현금 배당도 한대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네. 왜요? 왜? 아니 이거 다른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거 세 자릿수는 120% 성장했다는데 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주머니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도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어느 특정 게 몇 개, 예를 들면 한 두세 개 개인들이나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특정 섹터 몇 개밖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금은 한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크게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베팅이 되고 예를 들면 뭐 50bp가 됐다. 그럼 뭐 시장이 또 크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위해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성 비중을 높여서 대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방금 전에 이사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정말 여기보다 더 훨씬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칠게요. 근데 심지어 3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앞에서 아까 팀장님이 그 캐펙스 투자 얘기했잖아요. 예. 그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동안 전체적으로 집행할 금액들은 대부분 정해놓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 때 50%를 집행을 안 했어요. 40%대 초반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나머지를 집행을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의 60% 가까이를 캐펙스 투자를 증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4분기 때 블랙웰까지 또 나온대요. 신제품까지. 그러면 빅테크 투자 많이 할 거고 신제품 나왔고 그럼 실적이 깨질 일은 없는데 그럼 왜 그랬냐? 그럼 딱 하나 정해졌거든요. 다른 거 뭐 살까 눈치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사실은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9월달 기점은 사실은 9월 중순 이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사실 저희들끼리 이제 사담 나눌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 주변에 있는 뭐 전문가들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현금 비중 높여놓고 상황 보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변동성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결론을 본전치게 하는 것보다는 네.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김동희 팀장님 네.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젠슨 황이 또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랙일에 대한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래요. 샘플을 보내고 있대요 이미. 네, 배송 4분기부터 매출을 잡힐 거래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소위 H 시리즈의 칩도 잘 팔리고 수요가 강하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팔 블랙웰 B 시리즈의 칩도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이미 배송 시작됐다. 네. 실적도 잘 나올 거래. 3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죠. 네. 뭐가 부족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 분기에 402% 증가율이 있었고 전 분기에 420%대 증가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주가에 대해서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고점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와중에서 돌파할 만큼의 330억 달러 뭐 이런 기대치를 스스로 시장에서 높여놓고 거기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이제 셀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마이너스 8%를 한번 찍고 나서 아까 제가 3시쯤에 확인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6.8%, 뭐 7% 수준까지 갔었는데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캐펙스 투자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익성에 대해서 요즘에 그 테슬라 CEO도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기에다 엔비디아 칩으로 다 채울 거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칩을 꽂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고점 박스권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진짜 불을 뿜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사님, 네. 그러면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통해서 보려고 했던 거는 AI의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 이런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AI 아까 캐펙스 투자도 네. 말씀을 주셨지만 AI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의 시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그 소위 말해서 거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봐도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130달러까지 올라가서 고점이 140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근접했었는데, 네. 나머지 M7에 들어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급락하고 나서 아직까지 반 이상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어떤 이제 지금 경계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뭘 경계하고 있냐면은 이러다 경제 지표 나빠지게 되고 그럼 경기 침체 오게 되고 하면은 투자도 좀 집행이 유보가 되거나 네. 지체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지금부터는 뭐 8월 말 9월 들어가면서 또 경제 지표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도 매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실업률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뭐 ISM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확인을 해가는 절차를 좀 밟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AI 섹터 전체의 어떤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되면 미국 본장이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네. 거기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본격 반영하겠죠. 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하루 이틀 내로는 그게 갑자기 뭐 130달러를 넘어서는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5달러나 뭐 그 120달러 중반대만 유지를 해도 저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맥을 못 추냐. 그래도 엔비디아는 어찌됐건 회복을 하고 있는데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메인은 이거죠.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거의 제품을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예를 들면 이제 큰 애들은 뭐 펀치를 한 대 맞으면 할 수 있지만 작은 애들은 그 몇 배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타격을 조금 많이 받았고, 근데 또 삼성전자는 또 의외로 낙폭이 한 3%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건 이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거를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 퀄테스트 얘기 또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회복하는 건 삼성전자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점 구조일 때랑 나눠 먹는 구조가 될 때는 사실은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엔비디아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뭐 있을까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AMD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주가에 그대로 보입니다. AMD 주가를 보시면은 고점 한번 찍고 나서 한참 저 밑에서 아직까지 헤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걔들은 독점 구조고, 나머지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나노 각기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하반기 돼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9월 중순, 9월 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이 더 낮으면 낮지. 그 전 고점까지 올라갈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들도 보면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저번 주에는 사실은 뭐 의료 AI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굉장히 섹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유지가 저는 2, 3주 동안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국내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는 없겠지만 3주 동안 그런 시간을 지나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뭐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은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투자를 하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도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보유자들은 조금 3주 동안은 감내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지금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사님 네. 폭락 장세를 거쳐 와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 폭만큼을 이전수 회복은 아직 못한 상태인 네네. 거고 오늘 또 추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변수는 일단 클리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전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 나쁘지 않잖아요. 수출 실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 변수는 일단 확인이 됐고 그 다음 변수는 뭐가 될까? 근데 지금 워낙에 이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가속기 쪽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레거시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레거시 쪽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쪽 수요가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걸 사용하는 그 기기들, 디바이스들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캐퍼 증설을 최근 2년 동안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HBM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도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가가지고 그 D램 쪽에 물량을 갖다 생산을 제한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결국 물량 소치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레거시 쪽에 투자가 막대하게 또 일어날 건데 못하는 이유가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대놓고 말씀드리면 HBM에 투자하는 게 전부예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있기는 한데 지금 딱 봐도 그 소위 말해서 수요가 넘쳐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공급이 좀 적어가지고. 감산을 통해서 좀 가격 조정을 그렇죠. 했고. 낸드도 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기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 삼성이 오히려 더 크게 입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쪽은 생각보다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네. 그래서 길게 꾸준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반도체 쪽 섹터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나은 편안한 투자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필두로 한 우리 반도체 주들에 대한 해석,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판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 요즘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다뤘던 게 2차 전지거든요. 왜냐하면 외면할 수 없게 계속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SDI 큰 셀업체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네. 2차 전지주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희 팀장님. 저도 장기 기술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장기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빠져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22일부터 빠져나온 부분이 있고 수급도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른 것들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빠질 때 낙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주식들은 더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빠지지 않았고 방어를 잘 해준 부분에서 장기 추세,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뭐 바닥은 언제 확인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올라가봐야 바닥이라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바닥일 때도 사실 올라올 때는 진짜 악재 뉴스들 뿐이고 뭐 사실 업황이 돌아온다라고 생각도 못할 시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된 상태에서부터 이제 좋은 얘기들과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더 좋은 상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공장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뭐 올해 말까지도 1조 매출을 실적 개선세도 기대할 수도 있고 공장도 25년도, 26년도 계속 미국 쪽으로 ESS 뭐 여러 가지 신사업을 통해서 증설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도 지금 정도면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2차 전지 많이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언제든 이게 돌아설 것인 라는 우려를 우리는 한켠에 늘 갖고선 지금 최근 2차 전지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걸 좀 풀어도 되는 건지,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뷰 대표님. 저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셀 업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굉장히 양극재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제 불과 한 2, 3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좋을 때는요 다 물이 붙습니다. 처음에 셀업체 붙고요. 그다음에 네. 양극재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팀장님 얘기할 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느냐를 봤어요. LG엔솔이 저점 대비하면 25% 정도 회복했고요. 네. 삼성 SDI가 21%.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코프로 대장들이 네. 본다라고 하면 3%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체가 예를 들면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어찌됐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복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 수급 제외하고 나머지 전통적인 시그널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 BM도 이것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 근데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10% 정도밖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 못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갈 곳을 잃은 애들이 그냥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2차 전지로 조금 수급이 쏠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약세를 들어가면서 꼭 나왔던 얘기가 캐즘이었어요. 네. 근데 캐즘이라는 게 쉽게 풀면 이거거든요. 전기차가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이 있어서 막 사기 시작했는데 안 사는 시점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안 사는 시점이 풀려야지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시기가 그러면 2차 전지한테 굉장히 좋을까라는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조달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계속 되면은요. 사실 이제 내년 25년도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럼 25년도에 갑자기 경기가 침체인데 아직도 비싼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바꿀까라는 고민을 저는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캐즘이 일시적으로 바로 해소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나 네. 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이제 무조건 이거 진짜 살아나는 거야라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계의 눈빛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러면 수급 플레이 이상으로는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계속 경계감을 갖고 네. 2차 섹터를 바라보자. 이사님. 일단 찬집에서 빈집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큰 그림에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설명할 때 제가 그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조금 좋아질 거야라고 1분기 컨퍼런스 콜 때까지는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분기 컨콜에서는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하반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시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뉴스가 뭐냐면요. 유럽 배터리 시장 자체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의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수율을 잘 잡고 잘 만든다는 노스볼트가 그 수율 문제 때문에 BMW 물량을 갖다가 삼성 SDI 쪽으로 뺏겼습니다. 네. 폭스바겐조차도 노스볼트의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재검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럽에 현재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저가로 유입되는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붙었죠. 거기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은 ESS 시장 관련해서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중국 배터리가 많은데 이건 27년부터 관세를 부과해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26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숫자에는 안 붙는데 이런 내러티브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환경을 줄 수 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면은 유럽 내에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럽 업체 말고는 우리 3사. 중국은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유럽에다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정부 보조금을 못 받아요. 중국 정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은 조건 하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공장 세웠다고 해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 신제품을 출시할 때 자동차 업체에서 사전 조율을 해서 배터리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게 보통 2, 3년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율을 잡는 데만 2, 3년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지금 3사는 이미 수율 다 잡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의 숫자는 안 잡힙니다. 근데 이런 내러티브들이 자 지금 7월 달 그 전기차 시장을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습니다. 실적 안 좋은 거 알아요. 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지? 근데 앞을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향후에 좋아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믹싱이 돼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저는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 20% 이상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에 이게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시그널은 아니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한 뒤에 뭐 25년 경기 침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걸 확인하면서 주가는 좀 우상향을 하든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없던 분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시점에 대해서 아직 조금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그 내러티브 상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없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일단 셀업체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 밀리면은 바닥에서 잡아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섹터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계속 그 미국 북미 시장에서 독점이면서 네.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전해액 섹터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물성 때문에 이걸 오래 재고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형질 자체, 형태 자체가 또 특이해서 이걸 비행기나 배로 실어나르기도 못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공장을 가지고 공장 옆에 붙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북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회사들은 현재 전해액 업체 가운데서는 8개 업체가 중국 업체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일본 업체 하나 있는데 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나머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정상화가 되든 아니면 숫자가 올라가면 빨리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가 솔깃해지기는 하는데 선뜻 뭐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그렇고 근데 뉴스만 놓고 본다면 요즘에는 뭐 괜찮은 뉴스들도 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뭐 미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간혹 네. 잊을만할 때쯤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김동희 팀장님. 네, 맞습니다. 삼성 SDI에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뉴스가 나왔죠. 뭐 외국 업체들한테 샘플을 보내서 지금 테스트 중인데 이제 B 샘플이라고 하는데 B 샘플을 통과를 하고 나면 다음에 C 샘플이 나가는데 C 샘플 다음에는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내 3사 배터리 3사 모두 다 황화 물계 쪽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황화 물계 쪽이 사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이게 뭐 꿈의 배터리, 뭐 전기차 화재 안 나고 그다음에 조금의 충전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꿈의 배터리라 너무 좋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는 뭐 안 된다라는 입장이 사실 많은데 근데 저는 항상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23년도 1월 달 초반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때 한창 양극재 배터리들 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양극재 배터리들 주가 빠질 때 전고체 배터리는 항상 황화 리튬 쪽 관련된 이제 업체들은 좀 버텨주면서 신고가까지 갔다 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꿈과 좀 기대감이 한 번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지금 강하게 올라와서 뭐 생명공학 쪽도 붙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게임 그래픽, 뭐 AI 가속기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이제 바이오 쪽 생명공학도 붙어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뭐 너무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뭐 저희가 보도에 대한 내용도 전해드리긴 하지만 이건 사실 이제 공시라든지 회사 측의 IR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우리 다 봤고요. 8월 다 끝나갑니다. 이제 9월 맞이합니다. 가을입니다. 9월에 그러면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이 맸는데 9월의 주도주가 뭐가 될까? 이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약간 본능적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이상하네. 기존 공식이 통하지가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판이 뭔가 바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십니까? 길 대표님께 먼저 들을까요? 판은 바뀌고 있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다 찔러보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일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인 건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급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때 사실은 뭐가 더 좋냐라는 걸 따져본다라고 하면 바이오는 항상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증시도 있지만 미국의 바이오 ETF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금리 인하기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그거는 그대로 통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이제 뭐 어찌됐건 주도주가 바뀔 때 포함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도주라는 게 한 개 섹터만 다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해도 한 세네 개 섹터가 대표적으로 대장 주도주가 생기고요. 그 밑에 하위에 이제 몇 개들이 따라오는 건데 나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뭐 대표적인 게 그래도 국내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아직 뉴스가 다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은 그래도 주도주 안에는 그래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에서 또 뭐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 아예 제외시킬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급 네. 자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판단하시기보다는 9월 금리 인하 발표 네. 이후에 그냥 시장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조금 방향성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월에 이 8월 장까지 보면 근데 거래량도 되게 말라 있었고요. 오늘 좀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11조 정도 거래량이 나오긴 했던데 워낙 유동성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계속 순환매, 나눠먹기, 뺏어먹기 이런 식의 장세였잖아요. 이건 좀 바뀔 거라고 저희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까? 아직? 9월 중순까지는 별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시장의 눈높이하고 연준의 눈높이를 계속 맞춰가는 작업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섹터 중 하나가 바이오인데 네. 저는 최근에 바이오를 많이 줄였습니다. 약간 역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바이오 좋은 뉴스도 유한양 뉴스도 나오고 삼성바이오도 장중 100만 원 찍고 뭐 이렇게 괜찮은 주가 흐름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종목들도 줄였고요. 네. 근데 시장 이제 거슬러 올라가시는군요. 그 줄인 이유가 어젠가요? 어제 유한양행이 거래량이 2천만 주 좀 안 되는 한 19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주식을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봤는데 사실 좀 조급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수급에 조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근데 그 수급에 발동을 건 게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오전장에 발동을 걸어버려 가지고 그게 급하게 올라가니까 다른 수급들 다 빠져버리고 그쪽으로 급하게 쏠리는 그림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또 어저께 오후 들어와 가지고 바뀐 게 뭐가 있었냐면은 갑자기 마이너스였었던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시 넘어가지고 현대차 주식이 갑자기 급발진을 했습니다. 네. 그거 역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유한양이 좋다 해가지고 유한양을 쳐다보다가 보통 포모가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20% 이상 올라가고 막 그러면 이거 상한가 갈 것 같기 때문에 따라 사거든요. 그렇죠. 그때 포모죠. 그럼 그때 사가지고 오늘 물론 오르긴 했지만 물려버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번에 삼성전자 이런 거 올라오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하고 또 따라 붙는다고요. 네. 근데 또 막판에 현대차 붙어버리니까 또 글로 따라 붙게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지금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교란을 좀 많이 시키는 측면도 좀 있고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강한데 이런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9월 중순까지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연준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좀 합일이 되면서 경제 지표를 통해 가지고 0.5가 됐든 0.25가 됐던 것 같은 방향이 정해질 때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고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저는 궁극적으로 바이오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단 좀 숨고르기가 좀 있고 나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그
분기점을 이사님은 FOMC 때까지는 일단은 시계를 좀 늦춰놔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김동희 팀장님께도 의견 들을까요? 네. 바이오도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약점이 그나마 없는 게 금리나 뭐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 네.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거 눈치 안 보고 뭐 일정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점이 그나마 없는 게 바이오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설주도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가가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뭐 GS건설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을 동반을 해서. 근데 트럼프랑 해리스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건설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 쪽으로 재벌이면서 이 부동산 쪽으로 정책을 완화하면서 개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년간 300만 호를 건설한다 이제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사님. 제가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7월 말에 조선주 기간 조정을 받든 뭐라든 좀 급해 보인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9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왜 밸류업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9월에 밸류업 관련된 일정들이 일단 있습니다. 지수 발표 있을 거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뭐 상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밸류업이 그동안 맹탕이어서 밸류 없다, 연구 없다 놀림까지도 뭐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밸류업에 대한 판단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수도 나오고 금투세 이슈도 지금 우리 의견도 남겨주시는데 사실 9월이면 뭐 정치권에서 해결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상반기에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몇몇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는 부분들은 생각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갖고 있었던 게 ETF나 이런 것 쪽 나오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물량을 그냥 쏟아버리면서 넘기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회사를 갖다 정리해가면서 밸류업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회사가 해낼 수 있는 역량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를 가져가시는 건 또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런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PER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4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싸잖아요. PBR이 0.7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지금 GM이나 포드 보면은 거기도 PBR은 5배 내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기대는 갖지 마시라. 전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보기는 하지만 네. 밸류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저는 현대차는 그게 성장의 섹터로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차별화가 되고 또는 하이브리드 카를 통해 가지고 차별화가 되고 그다음에 현대가 지금 전체 지향하고 있는 로봇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드가 되면서 성장 산업으로 인식이 될 때 오히려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지. 현재 지금 제시했던 내용만 가지고는 어제 오늘 올라간 거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기존과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사실 이영훈 이사님께서 우리 경주마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오실 때마다 예를 들면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 평가, 현대차 우선주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주셨는데 뷰가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전 우선주 한 주도 안 팔았고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본주하고 우선주 괴리율이 28%로 줄었습니다. 괴리율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주 가격이 72% 정도 됩니다. 우선주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고. 올라왔다는 거죠, 우선주가. 그만큼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가 47, 8%였었으니까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원래는 사실 밸류 프로그램이 없었으면은 지금 가격 선 전후에서,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네. 이 가격 괴리율 정도였었으면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한 7% 내외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우선주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현대차 본주가 올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어쩌면 성장주로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훈 이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새롭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 길 대표님 네.
밸류업 이야기 아까 잠깐만 언급하셨었는데 사실 네. 밸류업에 기대되는 우리가 업종 섹터를 꼽자면 뭐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있었지만 네. 금융주, 은행주 사상 최대 수준의 예대 마진도 남기고 있고 네. PBR 낮고 네. 정부 정책 잘 따를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밸류업의 수혜주로 늘 첫선에 꼽히는 건데 밸류업의 시간이 또 돌아온다. 오면. 네, 네. 갈 그러면- 거냐? 그렇죠. 미리 제 마음을 읽으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금융주에서 은행주 있고 증권주 있고 보험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주랑 증권주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미 고점 많이 올라왔고요. 네. 네, 고점 대비하면 지금 조금 빠졌더라도 거의 10% 내외예요. KB금융지주 5%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증권사 대표적인 거기도 고점 대비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 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확실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뭐냐? 지수 개발하고요. 지수만 개발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아질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상장돼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만 올라와 있는 게 한 2,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기업 가치 제고 말 그대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공시한 기업은 17개밖에 안 됩니다. 네, 미미하군요, 정말. 굉장히 미미해요. 네. 그리고 이 17개의 대부분은 금융지주랑 증권사입니다. 네, 근데 이미 주가는 다 대부분 반영됐어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뭔가가 확 더 오려면은 사실은 상품이 개발되고 이 상품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실은 밸류업 관련해서 저희가 일본 벤치마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일본이 거의 10년 준비해서 한 거를 우리나라는 거의 뭐 1년 만에 지금 따라잡고 있기는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밸류업 시작하고 어찌됐건 가장 큰 수혜를 본 섹터가 어디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금융 섹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ETF 상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 대부분 다 금융 섹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선 상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상품이 한 10월, 11월 정말 빨라도. 네, 근데 뭐 저는 한 11월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9월 중순 이후 지나면 금리 인하가 어찌됐건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 관련 또 수혜 섹터들 찾느라 바쁠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쯤 되면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누가 이길 거냐라는 거에 또 베팅하는 시장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11월 때쯤 돼야 이제 밸류업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언제를 봐야 되냐? 저는 지금보다는 10월 달에 9월 달 10월 달에 딴 데 관심이 많이 쏠렸을 때. 그럼 금융주들 사실 많이 조금 빠질 거거든요. 지수 나와도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되려 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 이하 20% 정도 빠졌을 때를 한번 반대로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시는 게 내년 됐을 때 밸류업 난 수혜 봤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밸류업에 대한 판단을 네.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는 이거는 체질을 아예 바꾸는 거고 성향을 바꾸는 문제이기는 한데 네.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지금 다음 달부터 또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2차 랠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갖고 볼 것 같아서 김동희 팀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당장은 랠리를 펼치지 왜냐하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펼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린 부분 건설주가 사실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밸류업 정책으로는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아무도 안 보는 섹터긴 한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건설주를 좀 좋게 보는 게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전 노이즈가 있는 쪽에서는 항상 노이즈 다음에는 좋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금융주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다. 네. 근데 건설주는 뭐 저PBR 관련주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뭐 자재나 이런 쪽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거는 오늘도 일단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네. 이걸 왜 다르게 보냐 하면 기존에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호재가 나오면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정작 호재가 나오면 세론으로 쭉 주가가 밀려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반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유한양이 사실 FDA 승인 나왔을 때 그날 당일의 모습도 이런 우려들을 반복하기에 충분했는데 그에 뒷심을 발휘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이거 비슷한 의견들을 좀 들었거든요. 이사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 그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지금 렉나자 병영 투여 관련된 걸 승인을 전제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단독?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게 지금 사실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다양하게 협업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인을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관련된 거나. 네. 이런 쪽에서 좀 또 다른 어떤 슈퍼스타가 될 만한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애드도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건 일종의 포모 현상에 의해 가지고 주가를 좀 크게 부양을 시켰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이번에 비중을 좀 줄였던 이유도 알테오젠을 놓고 보셔도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추가 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여기서는 지금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질 않으면은 여기서 뚫고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유한도 약간 거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가만 보면은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요, 이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 이 업체들이 기사를 좀 이거 업체가 낸 기사 같아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최근에 오늘 주가 급등했다가 이제 밀렸던 건 그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오늘 2개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기사들이 좀 다소 좀 자극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이제 호재성 기사를 갖다 내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부양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좀 반영이 되는 거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 일종의 포모를 좀 역이용하는 느낌도 좀 있고 오늘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기관 외국인 매도 매수를 체크해 보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다 매도했고 그건 개인들이 다 매수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시그널이 좀 보인다.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단순한 제가 논리를 좀 들이대 9월에 지금 세계 폐암학회 있잖아요. 폐암 치료제잖아요. 제가 약간 질문하면서도 약간 부끄럽긴 한데 이러면은 폐암학회에서 이야기할 때 유한양행의 네. 렉나자가 FDA 승인 받았다면 입에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이제 거 더 아니에요? 간다? 더 간다? 약간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감안해서 답해 주십시오. 9월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 섹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하나 탁 꼭 집어서 하기에는 사실은 네. 있잖아요. 좋은 뉴스 나오고 나면 그때 항상 또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간다 만다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네. 그냥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9월이 굉장히 좋은 달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학회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학회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기업들은 정말 큰 이슈가 터져야지 이제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거고 나머지 야, 이 기업이 이런 것도 있어서 괜찮네라고 하는 기업이 탄력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있겠죠. 그러면 야, 바이오 섹터 역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베팅을 해야 돼라는 게 또 얘기가 나올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은 건 저는 생물보안법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생물보안법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3월 달에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상원 통과했고요. 9월 달에 아마 하원에서 표결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표결 끝나고 나면 그다음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빠를 겁니다. 네, 그러면 9월 달에는 어찌됐건 바이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잘 가고 이미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유한양행을 잡을 거냐 아니면 그 밑에 후속 타자를 준비한 애들을 잡을 거냐를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후속 타자를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후속 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유한양행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 거는 렉나자가 상용화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SK 바사도 그렇고 지금 다 기술 이전한 거 임상 3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하반기나 내년 되면 또 좋은 이슈들 분명히 있으니까 그 네. 기대감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일을 치르고 난 뒤에 밀려오는 허탈이나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오매불망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장 보면서 좀 허탈하고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걱정과 위로를 보냅니다. 그래도 지금의 위치와 또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정표를 잘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경주마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